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정미숙은 창가에 기대어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남자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태연과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서점에서 같은 책을 집으려다 손이 닿았던 그 순간부터 정미숙의 인생은 변해버렸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책 먼저 보고 싶으시면 먼저 보세요. 태연은 웃으며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표지가 예뻐서 잠깐 보려고 했던 거예요. 정미숙은 쑥스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카페에서의 커피 한 잔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금세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밤 서로에게 보내는 메시지, 주말마다 만나는 데이트,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연의 집안은 명문가였고 그들의 눈에 무당의 딸인 정미숙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태연의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 상대로 정미숙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당의 딸과 결혼한다면 집안의 체면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니? 태연의 어머니가 찾아와 정미숙에게 직접 말했던 그날 정미숙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정미숙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며칠 후 태연은 미숙을 만나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알아. 이미 다 알고 있어. 어머님이 찾아오셨었어. 정미숙은 이미 결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너에게 상처 주기 싫어. 태연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정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연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미숙은 의도적으로 태연을 피해 다녔고 몇 달이 지난 뒤 그가 부모님이 정해준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미숙은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역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의 아픔을 잊으려 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으로부터 태연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정미숙을 덮쳤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네요. 태연 씨가 아이를 정말 좋아했으니까 분명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정미숙은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정미숙은 지역 병원을 그만두고 동네 의원에서 일한 지 3년이 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꾸준히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미숙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오후 의원 접수대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정미숙은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혹시 미숙 씨 맞나요? 저는 김태연의 어머니입니다. 혹시 가정 방문 간호가 가능하신지요? 정미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직업적 책임감으로 냉정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며칠 후 정미숙은 태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서서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연 것은 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정미숙을 보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냉정한 표정으로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몸이 많이 약해져서요. 영양제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정미숙이 침실로 안내받았을 때 그녀는 태연의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정미숙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전문적인 태도로 링거를 준비했습니다. 서연의 팔에 주사를 놓으며 정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방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신 것 같네요. 정미숙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미숙이 자리를 뜨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정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의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으로 재빨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정미숙은 침실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서연이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미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년 만에 태연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태연은 정미숙을 보자 순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미숙 씨. 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태연 씨. 태연의 어머니는 급히 아들의 팔을 잡아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정미숙은 서둘러 가방을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태연을 향한 감정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방문 때부터 정미숙은 태연을 만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녀는 태연이 출근한 후 방문하여 서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서연의 건강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문득 정미숙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나요? 정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랐어요. 서연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정미숙은 서연이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서연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고 정미숙의 방문은
곧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방문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미숙의 마지막 방문날 서연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정미숙이 나가려는 순간 약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태연 씨와 예전에 아는 사이였나요? 정미숙은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아픔과 의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오래전 잠시 알고 지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정미숙은 서둘러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태연의 집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서연의 남은 치료를 맡게 되었고 정미숙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미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그녀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단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병원 침대 곁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무당으로 살아온 어머니의 지인들과 몇몇 이웃들만이 참석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어머니의 유골함을 안고 정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미숙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고 어려운 시절에도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정미숙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의원의 휴가를 내고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먹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집은 이제 너무나 커 보였고 빈 방은 정미숙의 마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정미숙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노크 소리에 그녀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태연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태연의 어머니는 정미숙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그토록 경멸했던 소녀는 이제 몹시 수척해진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먹어봐요. 영양이 많은 죽이에요. 정미숙은 무슨 영문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태연의 어머니가 건네는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먹자 따뜻함이 몸을 감쌌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당신 어머니가. 태연의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꿈에서 당신 어머니가 딸을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너무 생생해서 태연의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정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예전에 당신 어머니께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태연이와 당신의 관계를 끊어달라고 부탁하러 갔었죠. 그때 어머니께서는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모든 어머니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죠. 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연의 어머니는 정미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숙 씨. 그날 이후 태연의 어머니는 종종 정미숙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정미숙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고, 정미숙은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한 달 후, 정미숙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아온 부적들,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장들. 정미숙은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어머니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미숙은 어머니의 부적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원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어머니가 남긴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으로 이주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미숙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주말에는 바다를 거닐거나 등산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때때로 태연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 기억은 이제 아픔이 아닌 잔잔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정미숙의 가슴을 떨리게 했습니다. 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정미숙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정미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자신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는지 의아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태연의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백혈병이었어요. 오랫동안 투병했지만 정미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날 이후로도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정미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태연의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혹시 서울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태연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준우, 우리 손자가 이제 5살인데 엄마 없이 너무 힘들어해요. 정미숙은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태연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태연이는 당신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어요. 서연이와 결혼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어요. 서연이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준우를 더 소중히 여겼던 것 같아요. 이제 준우에게는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해요. 정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그녀가 정미숙과 태연의 재회를 바란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감정과 싸웠습니다. 사업도 안정되었고 새삼도 만족스러웠는데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미숙은 며칠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부적, 인연의 매듭을 손에 쥐고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부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인지. 일주일 후 정미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부산역에 서서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년간의 새 삶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강해졌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가을은 부산보다 더 쌀쌀했습니다. 정미숙은 태연의 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어머니의 부적을 가슴에 품고 용기를 냈습니다. 태연의 집은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정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연 것은 태연이었습니다. 그는 정미숙을 보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정미숙을 향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들어와요. 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미숙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작은 남자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준우였습니다. 그는 정미숙을 보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준우야, 인사드려. 이분은 미숙 이모야. 태연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우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정미숙은 준우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우의 얼굴은 서연을 닮았지만 눈빛은 태연과 똑같았습니다. 태연의 어머니는 커피를 준비해 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연은 서연의 병과 그녀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정미숙은 태연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서연을 아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태연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미숙 씨, 사실 당신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준우가 이제 5살인데 어머니 손길이 필요해요. 하지만 태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게 된다면 법적인 결혼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서연이가 마지막에 그걸 부탁했어요. 준우를 위해서. 정미숙은 태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적 결혼 없이 동거인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연의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준우에게 새 엄마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우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태연의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미숙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연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서연이의 유언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어요. 태연이 마침내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이의 부모님이 제 사주를 보셨는데 2번째 부인이 들어오면 가정이 불행해진다고 했어요.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서연이가 그걸 믿었고 제게 약속하게 했어요. 정미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무당의 딸로서 이런 미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미숙은 그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법적 결혼 없이 동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순수한 눈빛과 태연을 향한 그녀의 변함없는 마음이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미숙은 태연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준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위해 그 선택을 했습니다. 태연의 어머니는 정미숙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준우는 점차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과 태연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정미숙은 준우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주었고 준우는 점차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정미숙은 태연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는 새 생명은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태연의 어머니는 정미숙에게 더욱 각별한 애정을 보였고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녀를 진정한 며느리로 대했습니다. 미숙은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동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우는 13살이 되었고 동이는 8살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태연은 사업이 번창하여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정미숙은 가정주부로서 두 아이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평화로움 아래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우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는 점점 내성적이고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태연은 아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고 준우는 그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점점 떨어졌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또 늦게 들어왔어? 몇 시인 줄 알아? 태연은 밤늦게 귀가한 준우에게 화를 냈습니다. 친구들이랑 공부하다 늦었어요.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공부? 내 성적표를 봤는데 그게 공부한 결과야? 태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미숙은 부엌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개입했습니다. 태연 씨, 아이가 피곤해 보여요. 내일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정미숙의 중재로 태연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우는 정미숙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점점 빈번해졌고 정미숙은 항상 준우와 태연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준우의 18번째 생일, 서연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유언이었습니다. 준우는 그 돈으로 대학을 가지 않고 독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태연은 극렬히 반대했지만 준우는 이미 성인이었고 그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은 필요 없어요. 준우는 차갑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태연은 분노와 실망감에 휩싸였고 정미숙은 그를 위로하면서도 준우를 걱정했습니다. 독립한 준우는 친구들과 함께 창업을 시도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는 단 1년 만에 상속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준우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정미숙은 몰래 준우를 찾아가 생활비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괜찮아? 집에 돌아오면 어떨까? 정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버지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요. 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우는 군대에 입대했고 정미숙은 그가 군 생활을 통해
성숙해지기를 바랐습니다. 2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준우는 확실히 이전보다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작은 카페를 열려고 해요. 준우는 태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태연은 아들의 이전 실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구나. 이전처럼 실패할 게 뻔해. 태연의 단호한 거절에 준우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정미숙은 준우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부산의 홈케어 센터에서 얻은 수익을 따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 내 카페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정미숙은 준우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준우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모아둔 돈이야. 내 꿈을 위해 써. 준우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정미숙을 진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당신의 진짜 아들도 아닌데. 정미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더 깊은 거야, 준우야. 준우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카페 계약서를 정미숙의 이름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법적 보호 장치가 아니라 그녀에 대한 신뢰의 표시임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준우의 카페는 대학가 근처에 위치했습니다. 블루문이라는 이름의 이 작은 카페는 독특한 인테리어와 맛있는 커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열정을 다해 카페를 운영했고 미숙은 가끔 들러 그를 도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따뜻해졌고 준우는 더 이상 정미숙을 의붓어머니가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가 번창하면서 준우는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중 수진이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로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수진은 준우보다 3살 어렸지만 성숙하고 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정미숙은 준우가 수진과 데이트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밝고 다정한 성격이 준우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태연도 아들이 책임감 있게 변화하는 모습에 만족했고 수진을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준우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을 때 변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그의 말에 가족 모두 놀랐습니다. 동희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태연은 즉시 분노했습니다. 무책임하게 내가 어떻게. 정미숙은 다시 한번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일단 진정해요. 준우 씨, 수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준우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수진이도 아이를 원해요. 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또다시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걱정했지만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미숙은 준우에게 수진을 집에 데려오라고 제안했습니다. 수진은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태연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했고 현재는 할머니가 지방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솔직한 태도와 진심 어린 사과에 태연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우리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의 말에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수진의 할머니와 몇몇 친구들, 그리고 태연의 가족들만 참석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카페 위층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고 정미숙은 자주 그들을 방문하여 임신 중인 수진을 도왔습니다. 처음에 수진은 정미숙에게 매우 공손했고 그녀의 도움에 감사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정미숙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만 일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정미숙이 수진에게 영양식을 가져다 주었을 때였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자꾸 이러시면 준우 오빠가 부담스러워해요. 정미숙은 당황했지만 임신 중인 며느리의 기분 변화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수진의 태도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수진이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결정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정미숙이 준비한 아기 옷을 가져갔을 때 수진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왜 자꾸 간섭하세요? 당신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준우 오빠의 진짜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의 진짜 아내도 아니면서. 정미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했지만 가족 내에서조차 이렇게 대놓고 언급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의 말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미숙은 오랜만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연이 퇴근하자 그녀는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연은 그녀의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태연은 즉시 준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준우와 수진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정미숙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가족이며 그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모든 지원을 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연의 강력한 개입 이후 수진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미숙에게 공손하게 대했고 준우도 이전보다 자주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의 이름은 민호라고 지었습니다. 정미숙은 첫 손자의 탄생에 무척 기뻐했고 아이를 자주 돌봐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족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았지만 정미숙은 수진의 눈빛에서 여전히 어떤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일을 참았습니다. 이 시기에 정미숙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인연의 매듭 부적을 자주 꺼내 보았습니다. 그녀는 부적을 가슴에 품고 가족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로 수진의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정미숙은 부적의 효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태연은 예순이 되어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정미숙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노후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동희는 대학에 진학했고 준우의 아들 민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정미숙과 태연은 드디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연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은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미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에 있을 때 욕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태연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뇌경색과 함께 오랫동안 몰랐던 당뇨병의 합병증이 겹친 것이었습니다. 태연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미숙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태연을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홈케어 센터를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그 돈으로 태연의 치료비를 감당했습니다. 그녀의 간호사 경험이 이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미숙은 밤낮으로 태연의 곁을 지켰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우와 수지는 초기에는 자주 병문안을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태연은 그들이 올 때면 유독 기뻐했고 항상 그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어 장애로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지만 종이에 몇 가지 단어를 적어 보여주곤 했습니다. 땅, 문서, 금고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우가 정미숙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땅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땅이 있나요? 정미숙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알기에 태연은 별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준우에게 물려준 카페 건물 외에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 건 없어. 왜?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계속 뭔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정미숙은 태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준우에게 땅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무슨 땅인가요? 태연은 힘겹게 종이에 적었습니다. 강원도 50억. 정미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3년 후 태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그는 폐렴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미숙은 비통한 마음으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준우와 수지는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희가 연락을 취했지만 그들은 해외여행 중이라며 참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미숙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안이 마치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서랍과 장롱이 모두 열려 있었고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준우와 수진이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이게 무슨 짓이니? 정미숙의 외침에 준우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좀 찾아볼 게 있어서.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강원도에 50억짜리 땅이 있다고. 그 문서를 찾고 있어요. 정미숙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태연이 죽기 전날 밤 그는 정미숙에게 마지막 고백을 했었습니다. 힘겹게 종이에 적은 글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거짓말, 미안, 아이들, 자주 보려고. 정미숙은 충격과 배신감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을 오해한 준우와 수지는 더욱 거세게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강원도에 땅이 있다고. 어디에 숨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땅은 없어. 그건 너희가 자주 찾아오길 바라셔서 하신 거짓말이야. 그녀의 말에 준우와 수진은 믿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아버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어디 숨겼는지 말하세요.
정미숙은 이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직후 이런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둬. 너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리고 너희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잖아. 준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수진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법적인 아내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동거녀일 뿐이에요. 남의 남자를 빼앗은. 정미숙은 수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가족이 그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야. 정미숙의 단호한 말에 준우와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집은 아버님 것이잖아요. 정미숙은 천천히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집 등기부였습니다. 이 집은 시어머니가 나에게 준 거야. 너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명의로 바꿔놓으셨어.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집이 정말로 미숙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카페는요? 카페 건물도 당신 거예요? 정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페는 준우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서는 내 이름으로 했잖아.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준우야. 준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카페를 시작할 때 미숙에게 감사의 표시로 계약서를 그녀의 이름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정미숙에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호도 있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미숙은 수진의 연기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배신을 견뎌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돈 때문에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니? 정미숙의 단호한 태도에 준우와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를 지르고 위협했지만 정미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을 나갔고 정미숙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다음 날 정미숙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준우와 수지는 이미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미숙을 보자 적대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숙은 카페의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그들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미숙은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태연과의 추억이 담긴 집이 이제는 너무 크고 비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부적을 찾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인연의 매듭 부적이 그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숙은 부적을 넣어두던 작은 지갑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쪽에 작은 접힌 종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종이를 펼쳐보니 그것은 태연의 어머니가 쓴 편지였습니다. 미수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나는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날부터 너를 진짜 딸로 생각했다.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너는 우리 가족이다. 이 집을 내 이름으로 해두었다.
언젠가 태연이가 먼저 떠나게 되면 이 집이 내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재산도 모두 내 것이다. 우리 태연이를 사랑해 주어서 고맙다. 편지 뒤에는 은행 계좌 번호와 보험 증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미래를 걱정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정미숙은 시어머니의 배려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느꼈지만 남편을 잃고 준우와의 관계마저 완전히 끊어진 상실감은 그녀를 깊은 우울함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냈고 집안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희가 자주 찾아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정미숙의 마음속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학교 근처로 이사 오면 어때요? 내가 자주 볼 수 있을 텐데. 동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안했습니다. 정미숙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너는 공부에 집중하렴. 동희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정미숙은 딸의 미래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미숙은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무당 의상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춤은 정미숙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자들을 치유할 때 추던 춤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정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내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나눌 때 내 상처도 치유될 것이다. 정미숙은 그 꿈에서 깨어난 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로서의 경험과 어머니로부터 배운 치유의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정미숙은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간호사 자격증과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의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외진 마을이나 양로원처럼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첫 봉사활동은 서울 외곽의 작은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정미숙은 그곳에서 노인들의 혈압을 재고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방문에서 그녀는 간단한 미용 도구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노인들의 머리를 잘라주고 손톱을 깎아주며 얼굴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건 오래간만이네요. 손이 참 따뜻하세요. 한 할머니의 말에 정미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후 정미숙은 정기적으로 여러 양로원과 복지관을 방문했고 그녀의 봉사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은 점차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전통 약초 지식과 간호사로서의 의학 지식, 그리고 자신의 손기술을 결합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개발한 약초 마사지는 노인들의 만성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정 선생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기다리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복지관 직원의 말에 정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정미숙은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찾은 오래된 약초 처방전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학과 전통 지식을 접목하여 그녀는 자연치유미용법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피부 질환이나 두통, 근육통 등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정미숙은 자신의 방법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수업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동희는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배운 심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활동이 트라우마 치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희는 어머니의 방법을 논문 주제로 삼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어머니와 딸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정미숙은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준우와 과거의 기억이 그녀를 슬프게 했지만 그녀는 이제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